네, 다시 돌아온 지어 물값쇼의 피카소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막 도착해가지고요. 네. 옷을 갈아입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멧을 썼는데, 헬멧을 벗으면 머리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냥 헬멧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닥골조, 잘못된 그 시공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신나게 까는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까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부의 장선 연결, 이런 화면을 지난번에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빔이 지나가는데, 이 빔에 연결되어 있는 장선이 있어요. 바닥 장선이 있는데, 이 바닥 장선이 그냥 못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철물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했다. 이게 문제이다. 그래서 시정조치, 이건 뭐 철물을 사용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문제이냐. 네, 요런 데는 철물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빔이 너무 조금만 올라타 있죠. 물론 지하거리를 따지면 1과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38mm 정도만 올라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하면서 이 빔이 끝까지 와서 이 벽체 위에 완전히 다 올라탔으면 훨씬 좋았겠다. 요런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빔과 밑에 있는 벽체를 스트랩, 철물로 연결을 해서 이 빔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줘라, 이런 솔루션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바닥골조인데, 이건 사실 바닥골조라고 하기는 뭐하고 다락방의 지붕 골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목조 주택에서는 10대 몇 각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12대 몇 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12진법, 1피트를 12인치로 하는 12진법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2진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시계가 있을 수 있죠. 시계가 10시가 마지막이 아니고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1시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12진법을 쓰는데, 그래서 가로로 12만큼 이동했을 때 세로로 높이를 몇 만큼 이동하느냐 해서 12대 3각, 각도로 따지면 14도를 기준으로 해서 14도 이상이면 지붕골조로 인정을 하고, 14도 이내로, 그러니까 14도가 낮은 10도라든지 9도, 5도 이렇게 지붕각을 잡을 때도 있는데, 보통 요즘 많이 하는 모던한 스타일에서 지붕을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하지 않고 한쪽으로 슬로프 되어 있는 지붕들을 많이 설계할 때 지붕각을 많이 낮추어서 14도 이하 각으로 많이 설계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구조 계산을 할 때 지붕 구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4도 이하는 평평한 바닥 구조라고 간주를 하고 바닥골조로 구조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붕각이 대략 9도 정도로 잡아놨던 다락방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붕골조로 계산하지 않고 바닥장선 구조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잘못돼서 했었냐면, 여기 사진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이거를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레프터라고 하죠. 바닥 레프터. 레프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가래. 석가래들이 있는데 지붕각이 낮기 때문에 이 계산은 잘못되었다. 지붕각을 계산하는, 지붕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에 쌓이는 눈의 하중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 장선을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지붕 경사가 12대 3 미만일 경우 마루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 경사가 12대 3 이상일 경우 마루대 방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지금 마루 빔과 그러니까 마루 빔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루보죠. 마루보. 그리고 마루 빔 방식이 아닌 마루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나누는 기준은 각도가 12대 3, 즉 14도 이하이냐 이상이냐,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에 화살표와 여기에 화살표. 혹시 지금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양쪽의 레프터들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 여기에는 두꺼운 마루보, 저는 마루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얇은 한두 개, 1과 1분의 1인치 38mm짜리 대가, 마루대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리찌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용마루라고 하죠. 예, 용마루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이렇게 보를 써줘야 되는 건 12대 3각 이하일 때는 무조건 보를 써줘야 되고 12대 3각 이상일 때는 이렇게 대를 써줘도 된다. 마루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이 마루대는 구조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양쪽에서 날라온 석가래들을 잡아주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상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못 상의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 마루대 방식으로 했을 때는 화살표가 다 아래로 내려가죠. 이 화살표가 뭐냐면 힘의 방향이에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중, 중력에 의해서 이 지붕이 가지고 있는 자중과 바람의 영향, 그 다음에 눈의 영향, 이런 것들, 또 위에 올라가는 마감재들, 기와가 됐든 뭐 싱글이 됐든 이런 마감재들의 하중을 계산했을 때 이 모든 하중이 다 벽체로 이동을 하죠. 마루대 방식을 사용하면. 하지만 마루보를 방식으로 골조를 하게 되면 하중이 양쪽으로 2분의 1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깊이 있게 또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대칭일 때는 마루대를 써도 됩니다. 정확하게 대칭일 때,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마루대를 써도 돼요. 마루대는 구조적인 기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지붕의 각이 낮아지거나 또는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을 때, 요쪽에 레프터가 12피트이고 요쪽에 레프터가 만약에 8피트이다. 그러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마루대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힘의 균형이 깨졌거나 지붕의 각이 낮으면 마루빔 방식으로 골조를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요즘 지어지는 주택들을 보면 천장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에서 봤을 때 이 천장에 있는 골조가 없이 지붕 모양 그대로 오픈되도록 그냥 오픈되도록 공간을 쓰길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아파트에서만 사실 때 낮은 천장에서 살았는데 내가 전원에 가서 또는 도심에서 주택을 지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개방감 있는 높은 천정골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이 오픈되어 있는 설계를 많이 하시고 시공을 하는데, 그랬을 때 반드시 요렇게 잡아주는 천장 골조가 없을 때는 무조건 마루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뾰족하게 마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좀 보여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골조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보여야 될 텐데 제 거 칠판을 안 가지고 왔네요. 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집들은 천정 장선이 있어요. 천정 장선이 있어서 석가래와 천정 장선이 만나서 삼각형의 트러스를 만들어 줍니다. 앞서서 제가 여기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서 하중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재가 석가래 자재가 없으면 하중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중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벽이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받쳐주는 역할, 벌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천정장선의 골조인데, 이게 보기 싫고 답답하니까 얘를 없애고 전체 오픈을 한다. 전체 오픈을 하면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지붕이고요. 양쪽에 이 부분이 벽체예요.
요렇게 있을 때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으면 이게 벌어지려고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데, 잡아주는 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붕이 내려오면서 벽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10년 이상 버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의의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진동이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천장의 구조로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마루대가 아닌 마루빔 방식으로 골조를 하셔야만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줘서 이게 힘이 밑으로만 쏠려서 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스럽게도 천장 마감이 아직도 어설픈 방송, 하지만 늘 발전하는 방송. 제가 칠판을 챙기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제 막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요. 천장 마감이 요렇게 실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마감되게 시공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루대만 써요.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폭사시킬 수 있는, 압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만약에 마루대가 아닌 마루빔을 쓰게 되면 실내에서 봤을 때 마감이 요렇게 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요렇게 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마감이 그냥 요렇게 되어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구조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붕의 석가래를 양쪽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마루대 또는 마루빔이라는 게 있는데, 마루대는 엄격한 곳에서만 쓰일 수가 있다. 첫 번째, 천정 장선이 있어서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루는 트러스 구조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양쪽의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쓸 수 있는 구조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루 보호 방식, 마루빔 방식으로 골조를 설계하고 시공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또 되게 위험한 이야기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목소리 높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말씀드리면 재미없다고 하실 거니까 지나가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마루 빔이죠. 빔이라는 건 이 구조재를 두 겹 이상 겹쳤을 때 빔이 된다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는데, 빔으로 만들어서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보세요.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당연히 양쪽에 각이 달랐어요. 한쪽 각과 한쪽 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빔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갔는데 얘는 빔보다 더 내려와 있죠. 왜냐면 각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선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빔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철물을 쓰려다 보니 따내기를 했어요. 따내기를 해서 철물을 썼어요. 철물을 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따내기를 하면 크랙이 발생해서 이 따내기를 한 밑부분은 아무런 구조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x10을 썼는데 만약에 따내기를 하고 철물을 쓸 계획이었으면 2x10보다 더 폭이 넓은 2x12를 쓰면서 따내기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2x10만큼이 남아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거를 다시 수정하라고 솔루션을 주고 온 현장이었습니다. 방금 드렸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따내버리면 따낸 아랫부분은 구조적인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는 2x10만큼의 장선이 들어가야 바람에도 견디고 지붕 마감재 무게도 견디고 한다라고 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따내버리면 2x10만큼의 폭이 아닌 2x8 또는 2x6만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만큼의 힘을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제가 말도 빨라지고 말소리도 좀 커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빔이 지나가죠. 지금 보이시는 거 이것은 파라레미라고 부르는데 공학용 목재예요. 공학용 목재 위에다가 레프터를 태웠어요.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네, 여기에서 보시면 마루대는 레프터와 레프터 사이에 들어가는데 마루보는 레프터들을 밑에서 받쳐준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철물 써서 하거나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따낸 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적 나온 게 뭐냐면 따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따내버리면 2x12를 썼었는데 이 2x12가 다 되게 아니라 요만큼 따냈어요. 대략 한 2인치 정도를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2x10만큼도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강 작업을 하라고. 그 보강 작업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들은 제가 먹고 사는 저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을 한번 달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수정하라고 솔루션을 줬고요. 여기 이 사진입니다. 보세요. 레프터들이 내려오고 이게 천장장선이죠. 이 천장장선들이 양쪽의 벽과 레프터를 다 묶어서 삼각형의 트러스를 완벽하게 잡아줘야만 벽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걸 하는 거고, 여기서도 뭔가 지적사항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뭘 지적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뭘 지적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하, 보시면 이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이것과 요것은 뭐냐면 구조 계산을 해서 나와 있는 이렇게 시공해라 하는 구조 시공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빔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빔을 만들어서 하라고 BM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빔이거든요. 빔을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빔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마루 대 방식으로 시공을 한 거예요. 지금 딱 보기에도 지분각이 낮잖아요. 12대 3각 이하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마루 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다락방이 그렇지 않아도 천장이 낮은데 밑에다가 마루 빔까지 넣으면 천장이 너무 낮아져서 그냥 마루대 방식으로 했다. 그건 뭐냐면 좀 낮아져서 답답한 거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빔을 만들면 2개 이상을 결합해서 네일로, 못으로 결합해서 빔을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빔2를 쓰라고 했어요. 빔2는 뭐냐면 2x12를 2개 겹쳐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만 지나갔죠. 그러니까 마루 빔을 만들지 않았고 마루 대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만 썼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전기통신선이 지나가는 배관선이에요. 보통 CD관이라고 부르죠. CD관인데 CD관이 지나간 자리도 잘못됐어요. CD관은 전체 레프터 길이를 3등분해서 가운데 3분의 1 부분은 절대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좌우에 치우친 3분의 1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한가운데 뚫어놔서 이것도 지적사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지압거리, 뭐 지난 시간에 아마 분명히 제가 지압거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고요. 오늘 중에 끝내야 돼서요. 뭐 다음 시간까지 깔 수는 없어. 다음 시간에는 골조가 아닌 단열을 잘못한 부분들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압길이 안 지킨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요 부분, 뒤에 요 부분?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레프터가 셋더블이라고 하면 되죠. 트리플라이 3개가 겹쳐져 있는 빔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힘이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빔을 만들었는데 그 빔을 아무것도 안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사항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빔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받쳐주는 이 부분에도 구조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 저 위로 올라가서도 구조 보강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압거리 얘기가 있는데, 지압거리는 뭐냐면 최소한 1과 2분의 1인치 이상, 그러니까 38mm 이상 올라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끝에 보시겠어요? 네, 레프터가 요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레프터가 한 선만 만나 있어요. 선만. 그쵸? 네. 직선만 만나 있어요. 지압거리가 안 나오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중을 받으면 점점 처지는 거죠. 점점 처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 제가 아까 그 전기 통신 CD관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구멍 뚫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규정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되는데 요거 정말 안 지켜져요. 골조가 완성됐을 때 저희가 실사를 가보면 잘 해놨는데, 나중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비를 다 하고 나서 방문을 해보면 아무데나 다 구멍 뚫고 아무데나 따고 해가지고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인데, 일단 따내기가 있고 구멍 뚫기가 있어요. 근데 따내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따내기도 전체 구조 중에 얼마만큼은 따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그냥 따내기는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멍 뚫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수직부재, 수평부재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부재는 그나마 좀 규정이 단순해요. 정확하게 전체 폭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폭이 이 정도 되는 수직 부재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가운데 센터를 잡아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 외부에서 합판에서 못을 받고 내부에서 석고를 취부하면서 또 스크류를 받고 하잖아요. 전기와 통신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뚫어가지고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구멍을 뚫으라고 하고, 이 구멍의 크기도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이게 제가 눈이 이 안경을 쓰면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1과 2분의 1인치 이상을 안 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이 배선들이 지나가는 곳은 2x6 월이에요. 2x6 월이 140mm입니다. 140mm예요. 근데 140mm에서 구멍을 얼마큼까지 따도 되느냐? 보통 CD관이 18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2x6를 쓰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2x6만큼의 140mm짜리 기둥이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단열재의 두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40mm를 쓰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필요한 넓이는 90mm, 2x4 90mm예요. 정확히는 89mm죠. 90mm를 제외한 나머지 50mm 정도는 구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딸 땐 최대 50mm를 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데,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8mm 정도만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부재예요. 수평부재. 앞서서 말씀드렸죠. 수평부재가 있으면 3등분을 해서, 레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사지어 있는 레프터도 3등분을 해서, 이 3등분에서 가운데 토막들은 절대 따내기나 구멍 뚫기를 하면 안 되고, 나머지 벽에 걸쳐져 있고 벽에 걸쳐져 있는 좌우에 있는 3분의 1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구멍을 뚫을 때도 역시 수평부재 가운데에 뚫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따내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에 따내기를 하면 반드시 철물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재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를 이렇게 딴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밑에를 이렇게 따면 수평부재는 위에서 힘을 받습니다. 위에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휘려고 하는데 밑에가 이렇게 따져 있으면 크랙이 발생하고 여기가 부러져 버리려고 하겠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내기를 하지 말고, 따내기를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위에를 따는 것이 아래를 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근데 따내기를 하지 말고 구멍을 뚫어라. 원형으로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목조건축협회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 앞서서 참 그 수직 부재들 구멍 뚫기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규정을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연달아서 기둥을 3개 이상을 뚫지 말아라, 이런 기준도 있는데, 여기 그 사진은 여기 없나 보구나. 자, 여기 보시자고요. 이제 따내기에 대한 잘못된 거예요. 보시면 이게 통신함이거든요. 통신함을 묻으려고 하는데 통신함의 그 규격이 406mm보다 넘어요. 450m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안 들어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다 보강을 해서 다시 기둥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창문처럼 위에다가 헤더를 짜서 밑에 기둥을 안 세워도 되는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따서 뭔가 벽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만큼 단열재 충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단열값이 떨어지고, 단열값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위에다 헤더를 짜서 밑에 기둥이 안 들어가도 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철저하게 해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네,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평 부재를 과감하게 뚫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계 잘못입니다.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변기를 여기 앉춘 거예요. 이게 지금 변기 배관이거든요. 변기를 옮길 수는 없거든요. 좁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땄어요. 일단은 설계가 1차적으로 잘못했죠. 두 번째,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이걸 체크를 안 해준 현장 소장도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현장 소장이 그냥 뚫고 하라고 했다고 그냥 한 현장 시공팀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좌우로 보강을 해줬어야 되겠죠. 사다리 모양처럼 넣어가지고 보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는 요거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보이세요? 이런 것들, 배관들, 이게 상수도관인데 이 파랗게 보온재로 쌓여져 있는 건 냉수고요. 이렇게 빨갛게 보온재로 쌓여져 있는 건 온수입니다. 이 냉온수관을 보통 이렇게 단열재로 싸지 않고,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네. 이거 안 쌌네. 싸지 않고 시공을 하면 뜨거운 물이 지나가고 차가운 물이 지나가면서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럼 결로가 생기면 단열재가 빨아먹어요. 그리고 단열재가 빨아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건 잘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요 부분은 또 안 쌌네. 네, 요건 잘했는데 이걸 뚫어버린 건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었다. 자, 골조 자재들은 이 얘기 해야겠네요. 이 5스타 품질 인증에서의 슬로건이 뭐냐면, 올바른 설계로 올바른 자재를 사용해서 올바른 시공을 하자.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올바른 설계, 올바른 자재, 올바른 시공. 그런데 올바른 자재가 귀해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2배를 뛰어넘어서 3배 이상 폭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도 줄고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그래서 국적 불분명에
어디서 생산했고 어떤 품질을 가진 자재인지도 모르는 자재들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걱정 어린 이야기 몇 번 몇 차례 드렸었잖아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보이세요? 이런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조재에는 이런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판에는 APA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자재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증 마크가 없는 자재를 쓰시면 여기서 인증 마크는 요겁니다. 요거 쓰시면 목조 건축이 아니라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지으시는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는 송장의 인보이스나 그 다음에 거래 명세서나 그 다음에 도착한 그 패킹 위에 되어 있는 스티커들을 보시면 다 이런 품질에 대한 인증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건축주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물, 제발 철물 좀 씁시다. 건축주분들 가격 깎지 마시고요. 철물 반드시 한번 이야기하고 체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철물을 제대로 시공하는지 반드시 체크 좀 하시게요. 철물을 집 30평 기준으로 집 한 동을 지을 때 철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몇백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불과 5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야 7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많이 들어가도. 그런데 그걸 안 씁니다. 왜? 첫 번째, 비용 때문에 50만원이라도 아껴야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도면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설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목수들이 귀찮아해요. 정말 귀찮습니다. 저도 목수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귀찮습니다. 이 철물을 쓰는 것, 철물을 시공하는 것도 귀찮지만 철물을 한번 시공하고 나면 그 위에 마감 작업들이 계속 덜커덩 걸려요. 철물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누가? 건축주분들이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 철물을 안 쓰게 되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물들인데요. 이 철물들 다 쓰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있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구조 설계를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철물을 써야 될까 해서 그 데이터를 체크할 때 보는 그 철물에 대한 그 성능값이 나와 있는 표예요. 저희도 이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해서 철물들을 어디 부에는 어떤 철물을 써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철물들을 쓸 때 요런 철물들 일반적인 철물점에서 파는 그런 스크류가 아닙니다. 요런 것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찾으니까 수입상에서도 잘 수입을 안 해요. 그리고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썼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시공했는지 그런 이야기, 철물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잘못 시공했네요. 뭐가 잘못됐냐면 보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거 퀴즈 낼까? 제가 지난 시간쯤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 캡처해서 보시면서 이 시공이 왜 잘못됐는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커피 쿠폰 쏘죠. 네, 지난번에 그냥 댓글만 달아도 커피 쿠폰 다 보내드렸잖아요. 네, 퀴즈 내겠습니다. 이게 왜 잘못 시공되어 있는지, 이 철물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철물을 시공했는데 이게 왜 잘못된 시공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 뭘로 쏴요 우리가? 스타벅스? 타멘탐스? 스타벅스로 쏴요? 네,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저희가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막 다 뜯어봅니다. 혹시 잘못 시공해놓고 이렇게 단열재로 채워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네요. 이건 뭐가 잘못됐냐면 일단 첫 번째 인증받지 못한 철물을 썼어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인정받지 못한 철물을 쓴 것부터가 일단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철물을 쓰는 건 괜히 돈 쓰고 시간 버리고 그냥 심리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겠네요. 우리 집을 좀 튼튼하게 지었구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철물을 쓰신 거네요. 요거는 이 정도에서 골조 부분에서 남들 까는 이야기는 신나게 한번 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열, 그 다음에 기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시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나게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는 방송 다시 돌아온 지어볼값이의 피카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